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또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원장을 고발하면서 파장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찰이 후속 인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이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단의 감찰을 중단을 시켰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인물은 금융위원회에 재직을 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업체들에게 표창장 등을 준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도 감찰단을 통해서 드러났다.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당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드러났을 뿐 갑자기 이제 유재수 전 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고 나서 금융위원회를 나왔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정무위원으로 지금 거쳐서 나중에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뭔가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 영전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이유가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이것을 무마시켰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검찰이 현재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렇게 검찰이 기소한 직후에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또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거길 보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도 또 결론을 정해둔 수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도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이 계속해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당시에 정무수석으로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해당 부분이 정말 이게 뭐 자신들의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일지 아니면은 정말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일지는 좀 법률적인 판단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감찰 중단 결정이 이제 위법한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정부적 판단이었던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측의 주장, 어떤 주장들을 펼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 이제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네. 당시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근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반면 이제 검찰도 백원우 전 비서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감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을 했을 뿐 감찰 중단 결정은 조 전 장관이 했다라고 지금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 사실 여부에 따라서 정말 이게 조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만약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경위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를 통해서 지금 뭐 혐의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조 전 장관의 경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당시에 재판부에서 범죄 사실 자체는 소명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죄 쪽으로 점쳐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안 판단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보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 해석에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이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는 재판이 많았던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이게 법원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지금 좀 협소하게 적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서지영 검사의 인사권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인사권 행사가 권리 행사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 굉장히 이게 협소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 부분은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 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를 달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좀 협소하게 본다고 해서 이것을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지금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수와 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좀 자극적인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4, 5년 전의 내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좀 확실하지는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 원장의 경우 이 교수를 향해서 때려치워라 그리고 비속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다, 나랑 한판 붙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경우에는 아닙니다라고 다소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들었을 때 사실상 이국종 교수의 경우에는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네. 의협심이 있고 굉장히 자기 직업에 있어서 투철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유 원장의 이러한 태도가 좀 국민적으로도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외상센터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4, 5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진 것뿐이고 사실상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이죠. 국정감사에서 이국종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간호인력 충원을 67명을 하도록 국가가 22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36명 정도를 채용을 했다. 나머지는 기존 인력에게 임금을 주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전에 닥터 헬기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환자 이송을 하라고 했는데 병실이 없다며 바이패스, 즉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우회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난해 60건 이상이었고 9월 이후에 40여 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경우 원무과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좀 언론에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말을 하기를 자기들도 이게 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하면 일반 병동으로 보내고 싶은데 원장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갈등 내용이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앞서 보도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의료원장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건가요? 네, 지난 17일 오후 4시경에 이 시민단체들이 경찰청에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업무방해의 경우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이렇게 병실 배정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외상센터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직무유기의 경우 나라에서 이것을 하도록 혈세를 지원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 보조를 받으면서도 적당히 운영을 해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원칙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욕죄는 당신 때문에 병원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국종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해당 부분이 일반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교수에 대한 모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성립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고발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수사에서는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교수는 어떤 법적인 액션을 아직은 취하지 않는 네. 것 같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상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교수가 직접 이것을
뭐 고소를 하거나 네. 그러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의 형태로 이것을 수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경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글쎄요, 이게 업무방해라는 부분도 직무유기라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성립이 제가 볼 때는 좀 미지수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 것이 직무유기는 정말 이것을 하지 않은 정도로 정말 내팽겨진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직무유기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저는 이게 국고 지원을 받고 제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되고 환수를 받거나 아니면 센터의 뭐 지위를 박탈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게 형사 사건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본격적인 수사로 착수를 할 수가 있을지, 아주대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고발이나 고소나 접수가 되면 경찰 차원에서는 무조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모욕죄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그냥 직권으로 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밖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라고 해서 유언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는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네. 조사 과정에서 그 밖에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직권으로 인지를 해서 또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에 뭐 나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행위를 법정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관련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에 또 동물학대, 살해 뭐 이런 일이 자꾸만 생겨서 일단 고양이를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5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51세 김모 씨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웃집 고양이를 살해를 했는데요. 살해 네. 방식이 굉장히 좀 잔혹했습니다.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려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웃집 고양이라고 했다면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하고 그 다음 날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 역시 자신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고양이를 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일에 이어서 두 고양이를 살해를 한 것인데요. 사실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벌금형 500만 원으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회부를 해서 고양이 2마리를 이틀 연속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생명을 네.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징역 4월을 선고를 해서 법정에서 구속을 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잔혹한 범죄임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징역이 선고가 됐고 법정으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징역 4개월에 선고된 거 상당히 그렇다면 예전 판결보다는 좀 엄격하게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서 18년도까지 1심 기준으로 네. 법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약 13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4건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범행 수단이 잔혹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다. 사실 법률적으로 동물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 타인의 고양이다, 타인의 애완동물이다라고 하면 손괴죄를 적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량이 굉장히 낮아서 동물보호법을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해당 규정에서 이제 위반 시에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이 기존의 사례였는데 네. 지금 이 사례 외에도 지난해 지금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39세 남성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지금 이러한 취지로 계속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살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사회에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게 뭔가 물건을 파손을 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시 행위다. 동물 학대 행위는 정말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쪽으로 법원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사건에 대해서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